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뉴스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을 돌며 현장 민심을 듣는 3박 4일 일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공직 사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어제 공식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포장마차에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후보는 곧이어 나흘 동안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 민심을 청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에 걸쳐 버스를 타고 지역을 다니는 경청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에 나섭니다. 경기 포천과 연천 등 접경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강원 지역, 오는 4일 경북과 충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대중연설에 나서긴 어려운 만큼 지역 민심에 밀착해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마지막 경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더해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후보가 모레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두 후보는 오늘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을 방문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를 차례로 만난 뒤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후보도 안동 산불 피해 관련 간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구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찾는 등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선 출마가 가시화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안보 관련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시간 뒤인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전원 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선고를 앞둔 대법원은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췄습니다. 청사 주출입문 앞엔 경찰버스 여러 대로 차벽을 세워뒀고요.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했습니다. 차량 출입 역시 선고가 끝날 때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청사 내부는 물론 곳곳에 보안관리대원과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고요.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또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TV 생중계도 허용이 됐죠.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 후보 상고심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전원 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또 이듬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데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과 이번 사건에 회피 신청을 한 노태학 대법관은 오늘 법대에 앉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쟁점이 포함된 판결 요지와 최종 결론인 주문을 차례로 읽을 예정이고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먼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맞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하는데요.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 유력한 만큼 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파기 재판은 무죄를 유죄로 바꾼 전례가 없는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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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진행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전원 합의체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에요. 네.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정치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좀 엇갈린 측면이 많았어요. 당선 무효형을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정읍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확고하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고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뭐 파기환송이든 뭐 인용이든 간에 어찌되었건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정? 네,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 네. 상고기각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은 이제 대법원이 이런 속도를 내는 거,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은 지 34일 만이고 전원합치는 지 9일 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왜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렀느냐?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후보라는 유력한 대권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영향을 주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다만 대법원이 조기 대선의 본선에 들어갔을 때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여야 간의 쟁점거리로 이제 부상할 수 있죠. 대법원한테 왜 선고하지 않느냐? 이걸 선고하면 파기재판 해서 그 지금 상대 후보를 바로 자격 박탈해라. 이런 이제 쟁점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대법원을. 그러니까 대법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본선 들어가기 전에 다소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털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가는 것이고 심리기간은 9일이라고 봤을 때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지난 2심의 무죄 선고서를 다 읽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씩 지금 2번 했으니까요. 저는 2심의 무죄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물리적 시간이다. 이거를 파기환송이라든지 파기재판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물리적으로 파기환송을 할 때도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토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고 기각에 대한 결정이 전원합치에서 내려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생중계를 한다는 의미는 소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한 기준 정도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후보 등록이 끝나는 5월 11일 이전에 좀 논란을 매듭짓자라는 그렇습니다. 게 있고 또 이렇게 빨리 나온 건 상고 기각이니까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결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뭐 결론이야 봐야 되겠죠. 뭐 대법관들 대법원장 포함 14명. 근데 이제 노태학 대법관은 빠지니까 10분 넘는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건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 판결 때문에 바뀌리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설령 파기환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확 꺾여서 뭔가 민주당에서 뭐 응급 처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상고심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정치인의 그 당선 무효와 관련된 그 기준을 정한다는 차원에서 좀 봐야 할 거고 아울러서 헌법 84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전에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법원에서 밝힐지 안 밝힐지 그것이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밝힐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밝힐 이유가 없죠, 대법원이. 84조는 사실상 대법원이 이번에 그걸 밝힌다면 또 선거에서 쟁점화가 됩니다. 왜 대법원이 그걸 밝혔냐. 이거 정치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는 대선이 다 끝난 뒤에 84조의 논박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떤 판단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대선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는 84조를 가지고 그 어느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대법원에서 84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소장님이 예상하시는 대로 만약에 상고기가 무죄가 나오면은 굳이 헌법 84조로 언급하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헌법 84조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같기는 하던데요.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개입했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땐 84조까지 또 해석해서 낸다. 이건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하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이건 너무 유력 많이 후보에 개입하는 대해 거다. 영향을 네. 주겠다라는 개입 선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하게 했을 때는 84조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거기에 법률적인 부분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으나 파기환송을 한다고 84조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84조까지는 그렇게는 하지 시기상조지 않을 거다. 않을까 그렇게 네. 보입니다. 네. 대법원의 결정이 84조에 관련해서 그럼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개입을 하시는 84조 거네. 부분은 따지고 보면 헌재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중간에 84조의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판이 2심까지 돼 있는 거 외에 1심, 2심 부분들이 진행이 될지 말지는 30일 뒤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지금 개입하고 들어오면 그거는 선거 개입이죠. 굳이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보시는 없죠. 거네요. 네, 뭐 3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V 생중계 허용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적 겁니까? 관심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대법원이 아예 또 이재명 후보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도 고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전원 합의로 있어서의 상고기가 아니라 소수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생방송을 결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어쨌든 뭐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 이게 결국 지금 정치랑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도 일부 분들은 이 4가지 가능성 중에 파기 자판, 그래서 유죄 딱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증발되는 상황까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입장에서 정치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생중계하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허위사실 유포고, 자, 이 경우는 아니고 이 경우는 맞고, 이런 기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려고 했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바라면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까 앞서서 대변인님은 뭐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재판 네. 5번 할 거 3번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유죄 취지의 이제 파기환송인데 그 유죄가 범위가 있잖아요. 그거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서 84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대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전혀 없지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주 미미한 경우로 파기환송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2심 고법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6월 3일까지 그 다시 어떤 결정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 대법원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생중계에 많은 어떤 이목을 주목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3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 결과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에 대국민 담화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퇴하고 출마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이후부터 줄곧 일관되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왔으면 출마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를 전체를 관통하는 큰 키워드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맞추죠. 저는 줄곧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한다.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해 왔고요. 지금 그 어떤 제 말이 현실로 지금 도래하는 게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란의 행위 때문에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 2인자 총리였고 그러면 그 또한 내란의 행위에 있어서 책임이 아예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 책임질 부분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국민한테 염치가 있다면 나오면 안 되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왜 나올까? 저도 정상적으로 그 윤석열 전 정부를 판단했다면 윤희석 대변인처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줄곧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춰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시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는 정말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대통령의 꿈을 꿔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갑자기 어느 시점의 포인트에서 어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친윤 그룹의 세력들과 대통령실의 일부 사람들,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가면 그림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최소한 대권은 못 먹어도 당권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러날 이유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퇴하고 출마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대국민 담화를 뭐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언론들에서는 사퇴 이유 설명하겠죠. 난 이러이러해서 사퇴한다라는 얘기를 설명할 거고 개헌, 거국 내각을 제안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출마할 만하다. 명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일단 그 직에 계셨던 분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명분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한덕수 대행은 총리에서 대통령이 거리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지금 직에 있고 시한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달밖에 안 남은 대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관리를 중간에 하다가 본인이 공고하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대선에 갑자기 유니폼을 바꿔 입고 선수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어떤 명분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55년에 걸친 관료 생활을 마감함에 있어서 대단히 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출마하시게 되겠죠. 출마하시게 되면 기존에 겪어왔던 그 관료 생활과는 전혀 다른 거친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일단 뭐 내일부터는 정말 생경한 사무실에서 생경한 환경에서 기자들의 날선 질문들을 다 받아내야 하고 행보 하나하나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무엇을 생각하고 정치에 나서겠다고 하신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분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앞서 어때요? 얘기했듯이 없죠. 네. 없습니까? 근데 이제 뭐 메시지는 명분이 있게 발표는 할 것이고 앞서 한 달 출마를 뭐 오늘 내일 한다면 한 달간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일정들과 행보들을 보면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죠. 통상, 외교, 안보,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 그다음에 거국 내각에 대한 여야 협치,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민생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뭐 보관들 그것 때문에 간다.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너무나 정치가 극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했다. 어떤 그런 맥락의 흐름들의 메시지, 빤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개헌과 거국 내각이 누가 해주죠?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는 게 혼자 하나요?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그냥 힘으로 또 밀어붙이나요? 또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개헌할 겁니까? 거국 내각?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국 내각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대가 임해줍니까? 요소도 아니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란으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개헌합시다. 거국 내각 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이 훌륭합니다. 당신은 역시 미스터 통상맨 하면서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메시지를 낼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그럴싸한 포장지로 속이기는 할 수 있으나 속사를 보면 그냥 힘겹게 거기에 서서 친윤 중심의 포스트 야당, 국민의힘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때 기득권만 유지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서는
대내외적으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다음 정부를 책임질 수 있는 역할과 이 자질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그 메시지 빤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속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두 분 다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뭐 대국민 담화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하시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총리 출마가 어쨌든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단일화가 지금 쟁점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 TV 토론 있었잖아요.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당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데 뉴스에 한덕수 권한대행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단일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당의 구성원 그리고 뭐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뉴스죠. 당의 후보, 다른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과정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당 밖에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예정된 선출이 예정된 후보와 단일화를 벌써 얘기하는 것은 정당 정치 사상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저희 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했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지 기반이 중도라든지 뭐 진보라든지 지역도 만약에 저희의 강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뭔가 준거 집단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명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 공학적으로.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냥 저희 쪽 후보잖아요. 우리 안에서 후보가 뽑혔는데 안에 있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단일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밀고 계신 분들이 결론은 이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저희 당의 후보, 기호 2번에 이름이 한덕수 이렇게 찍히는 순간만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입당도 안 한 상태고 단일화를 밖에서 해서 입당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기호 2번을 하겠다는 건데 시간도 없고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과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 시간은 선출된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시도조차 못하고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저희 당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돼서 의원직을 갖고 있는 분의 상당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생각할 때 그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당원이 그런 지위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언제 밖에서 다른 길 가고 있다가 결승선 한 1m 앞에서 다시 거기서 뭔가 셈법을 굴려서 후보를 뽑아라. 이런 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절차 이런 거 다 중요하고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하실 거면 저희 당 경선 시작부터 총리직 벗어 던지고 당에 입당해서 등록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밟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명분 절대 설 수 없다는 근거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네, 거의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참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 하에서 정당 정치를 하는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마음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이 경선 과정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입니다. 설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지도부는 무슨 소리냐. 우리 당의 후보가 먼저 선출이 되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흡수해서 우리가 이기는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정당을 운영하는 지도부도 지금 현재 4명이 있을 때도 한덕수, 2명이 있을 때도 한덕수, 이제 1명이 돼도 한덕수. 그냥 오로지 끝이 정해진 책처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4선, 5선씩 하신 중진, 그다음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맡는 분들이 어떻게 밖에 있는 후보를, 그게 이제 관계성을 떠나서 무소속인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서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게 해당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국민의힘의 옷을 벗고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고 나가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도우면 되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왜 버티느냐? 국민의힘은 가지고 가고 싶고 한동훈 후보는 오면은 걸리적거리고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도 데려와서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막아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의 친윤의 기득권을 지키자라는 포석들이 보이니까 결국에는 당내 민주주의도 다 사라지고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정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진개진이라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질서를 아예 부정해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락하고 나서 그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뭐 3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 캠프로 옮겨갔다 뭐 이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양새로 보면 친윤계가 대거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SNS에 이렇게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계 은퇴하면서 탈당까지 했잖아요. 그때 대권 승리가 아니라 당권만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왜 열리는가만 생각해 봐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선에 임해야 되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을 함에 그 행위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그 계엄령 발동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을 내세워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뭔가를 갖고 이 대선에 임할 수 있다는 상식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둘째 치고요. 한덕수 총리를 내세운다는 얘기는 그 윤석열 정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리를 하셨던 분이니까 한덕수 카드는 결국 윤석열 재신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대선은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상고심 별로 신경 안 쓰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뭐에 신경을 쓰느냐. 결국 그 이후에 벌어질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로운 당 지도부 그 구성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서 그 캠프에 간 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갈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은퇴 선언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퇴장하는 장면에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홍준표 후보 캠프의 유력한 의원들은 배웅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도를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럼 이분들은 홍준표 캠프에 위장 취업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김문수 캠프로 간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캠프에 모여 계신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분들의 구성이 단일하냐? 아닌 거죠. 목표만 같은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 그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다 똑같이 나를 지지하고 있냐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저희 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일견 자괴감이 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슬픈 현실이죠. 정치가 이렇게까지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얼굴 두텁게서 저지를 수 있느냐. 그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늘 의견이 다르고 갈등과 여러 가지 반목을 해왔던 당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서 정통 있는 당이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모양새를 보면 아바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한덕수의 아바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나오게 되면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윤석열을 못 버리고 가는 겁니다.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자체도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타 중에 하나였죠. 한덕수의 대리전으로 나와서 표를 흡입한 다음에 이 모든 표를 한덕수한테 주는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가 된다면 윤 어게인의 기반 속에서 야당으로서 3년 버텨보자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좀 경이로운 방식의 이런 후보 선출을 하는 거를 저도 정당 생활을 거의 거의 17년, 18년 하는데 이런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공당으로서 어떤 자존심과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오로지 권력과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그냥 해버리는구나. 근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선이 아니라 지금 당권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네. 당권을 잡게 되면 네. 친윤 그룹들은 본인들이 당내 입지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거 막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그렇죠. 저는 그 외에는요. 네. 이 같은 좀 기괴한 방식의 후보 선출 방식들을 지도부가 편을 든다는 거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비정상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아니, 지도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부에서는 이미 뭐 단일화 경선 얘기를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다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리 후보 사이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럼 단일화 협상이 순조로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그 토론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양보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명분은 있어야죠.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콘클라베식 톱다운談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단일화가 쉽겠습니까?談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왜 또談판을 해야 하냔 말이에요. 당 테두리 안에서. 지금 지도부에서 바깥에 한덕수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범보수를 관장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후보 하나 있으니까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당의 지지자와 어느 국민이 그런 자격을 줬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묻고 싶고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당 후보가 되잖아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분이 당대표입니다. 지금 지도부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니 일정도 촉박하죠.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제 네. 그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된 당 후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얼마든지 시간 끌 수 있어요. 모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하루 이틀 가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무소속이 돼서 자연인이 돼서 자기 돈 써가면서 사무실에서 기자들 상대하면서 무슨 행보를 해야 될 텐데 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쪽이 만나줘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 정치권으로 자꾸 오시려고 하는 건지. 막중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책임을 그대로 방기하고 저는 그 점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떨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네. 당무 선권을 갖고 네. 있으면은 다른 의원들이 꼼짝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 같고요. 지난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있었고 그다음 당대표도 있었어요. 그때 당 상황이 어땠나요? 녹록했나요? 녹록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 그냥 그만 딱 뛰어나서 정치인 한덕수로 나선 그분만 봤을 때는 무시해버리면 돼요. 나 단일화를 왜 당신하고 하나. 여론이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다수의 특히 중진 지도부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안 된다라고 강하게 푸시를 하면 당무 우선권이 10개가 있어도 못 막아내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 단일화 협상이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마찰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나 안 합니다. 대선 치르기 전에 집안이 이미 풍비박산 나기 직전인데 무슨 대선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무조건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끼리 만나서 이런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과 여유로운 뭐 대국민 접촉을 늘리는 가벼운 아주 크게 뭐 어떤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치러서 다음 정부를 구상할 수 있는 뭐 저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지금 상황 자체, 친윤들이 정말 헛발질을 해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제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당 정치를 네.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 순조로울 거냐 아니냐 시작을 할 수도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 일정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치면 기호 2번을 못 따는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염두에 이제- 안 둬서 이제 이렇게 도전을 대국민담화 한다. 오늘 하고 내일 출마 선언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당내에 누구의 말을 듣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철석까지 믿고 나온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순수하게 이 상황을 보시는 거라고 보고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의 권위라든지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 결국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후보가 된 사람은 그 자체로 당 대표이고 당 후보예요. 이 당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시각에 지금 매몰돼 계신 것이 아니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호 2번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오면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네. 버틸 수 있냐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됐건 뭐 열흘이 됐건 간에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은 계속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선이란 게요. 우리 선거 자금, 선거 비용 한도액이 500억이 넘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아무리 적겠어도 정의당인가요? 어디서 계산을 한 게 있는데 11억이면 최소한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1억은 작은 돈입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다. 어쨌거나 그럼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는 뭐 친윤이 됐건 어쨌든 뒤에서 이걸 위해서 밀 거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네. 친윤 그룹들이 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들이에요. 네. 뭐 정치를 처음 시작해 본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리만 오래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수로 뛸 생각으로 나왔지만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많게는 한 4, 50년 정치 경력, 적게는 한 2, 30년 한 정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 없이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예전에 2002년도에 후단협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당내에 많은 친윤 그룹의 의원들이 준비하고 뭔가 놀랄 만한 반격 포인트, 단일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최종 결정되는 사람은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보다는 덜 이렇게 호응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당무선고만 내세워서는 나머지 따져보면 그런 기라성 같은 정치 노장들을 그냥 당무선권으로 다 누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뭐 만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럼 탄핵 찬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대결 구도가 이럴 경우에 최종 후보로 한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네. 한 후보의 경쟁력은 이미 보여줬다고 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한 후보가 작년 12월 16일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정치 시작하려고 했던 그 2달 기간, 그 책 발간했을 때 2월 16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정책명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한동훈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과시를 했다. 실체, 본인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번을 거쳤잖아요. 경선을. 숫자를 몰라요. 숫자를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뭐 다른 어떤 SNS상에서의 반응들 이런 걸 가지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건데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당선된다고 보고 가는 거죠. 김문수 후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예.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소장님? 개인적으로요. 네. 판세 분석을 하면 네. 바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그룹의 대대적인 당내의 조직세, 뭐 지역위원장으로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라든지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각 뭐 지류들에 대한 어떤 조직을 돌릴 수는 있겠으나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충분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뭐 원희룡, 나경원 등등 친윤 그룹들이 다 모여서 따지면 그때도 조직을 돌렸죠. 근데 63%가 당원과 민심을 똑같이 얻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이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게 지역위원장대 돌리는 어떤 그런 점조직, 그냥 관리하는 조직으로 실현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표는 그 성향에 맞춰서 흘러가는 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제가 2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후원금 모집이 매우 빨리 됐다. 20곡 4천. 하루 만에 됐죠. 하루 만에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SNL이라는 그 어떤 프로의 어떤 쇼츠 영상이 1,200만을 돌파했다. 뭐 그게 부정적인 수치든 긍정적인 수치든 관심도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이 2가지의 상승 요인들을 종합하면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당내 의원들이 모여서 자, 정치적인 조직 풀 가동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땐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를 전 조심스럽게 점치고 싶습니다. 최근의 여론 흐름을 볼 때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공격이 굉장히 세질 것 같아요.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총리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국정원과 총리실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캠프를 꾸리고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 또 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혹시 이거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스콧 베선트 그 미 재무장관 발언도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심판으로 계시던 분이 선수로 유니폼을 바꿔 입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이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동들은 다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 발언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협상 내용이 협상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상대방이 미국 재무부가 그런 얘기를 한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 사람들은 선거 때문에라도 뭐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을 했다.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냔 말이에요. 뭐 스콧 베센트를 뭐 우리나라 국회로 불러와서 뭐 물어볼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다 안고 출마까지 강행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답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순간 이런 게 다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그 흠잡힐 때가 많죠. 뭐 사전선거운동 꼭 국정원 출신과 그 총리실에 있던 그 공무원들이 사전에 퇴직 전에 여러 가지 일을 도왔다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던 발언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파면에 이르게 된 원인은 공사 구분이 안 되고 권력을 사사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공과 사로 구분했다면 어떻게 비상계엄을 그 평온한 시기에 했겠어요? 그리고 정치로 풀 문제를 정치로 풀었지 정치로 풀 문제를 군사력을 통해서 풀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도 똑같이 닮은 꼴이에요. 이게 본인의 사사로운 출마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관세 협상 자체를 빨리 선거 시작 전에 풀려고 한다. 그럼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됐을까요? 그냥 다 퍼주지 않았을까요?
미국 입맛대로 다 해주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국익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 뒤 이면에서는 자기의 선거운동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우리의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익, 빨리 속도에 맞춰서 그냥 끝내고 자기의 성과를 가져오려는 포주기식 관세 협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국익을 상당히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사전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이 죄는 굉장히 무겁게 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큰 실수한 거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 일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의 수장과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시한부 3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이 와서 빨리 협상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재무장관, 미 재무관장 입장에서 이거 뭐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는 순간 공격과 논란의 중심에 설 거다. 자격 없으므로 네, 그렇게 저는 보시는 많은 공격을 거군요. 받을 거라고 네.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검찰이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건진법사 관련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보세요? 건진법사는 명태균 씨의 어떤 건보다는 핵폭탄급이다. 더 큰 사안이다. 이건 비교할 수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메모드급, 메가톤급 어떤 비리 범죄 혐의 이들이 쏟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냥 단순하게 감봉권이 쌀통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그 다음에 특정 종교단체 그게 사업으로 연결이 되던 어쨌든 6천만 원씩 목걸이가 가네마네 하는 정도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수준을 저 그냥 후진 개발도상국들의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에요. 이건 엄중히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네요. 칭찬을 받을 일인가요? 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그때는 몰랐던 걸 파면되고 난 데는 알게 되죠? 그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니까 하긴 해야 되나 이런 이미 권력의 끈이 떨어진 대통령 부부를 뒤늦게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의 조직이 개혁이 돼야 된다거나 해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에 맞게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일을 하셔라 라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 명태균 씨 관련한 여론조사라든지 그거에 근거한 어떤 공천 관련한 좀 잡음들 이 수준을 많이 넘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 관련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금전 관련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분이 저희 쪽에 연관된 분들의 이 범위가 넓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명태균 게이트 못지않게 그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7분 이상 상담 완료 시 식탁에서 솥밥 그대로 스테인리스 미니 압력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진짜 좋은 운전자 보험이 나왔대. 진짜 좋은 상해보험 나왔다던데. 진짜 좋은 간병보험 나왔대. DB손해보험. 변호사 선임비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합의금은 인원 제한 없이 벌금도 법원 확정 판결 금액 그대로. 여기에 운전 중일 때는 물론 운전 중이 아닐 때 주정차 후 발생한 사고도 매 사고씩 보장. DB손해보험. 장애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수술하면 수술비, 통원하면 통원비. 여기에 MRI, CT 검사 지원비는 물론 응급실까지 보장해드려요. DB손해보험. 어디를 어떻게 다쳐서 입원해도 입원 첫날부터 180일이 넘어 365일 내내 간병인 비용 보장.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 NO! 만기 때까지 지금 보험료 그대로 쭉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잠시 뒤인 3시부터 열립니다.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이기주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사건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잖아요. 네.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에요. 이게. 예. 네. 보통은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될 때는 네. 소부는 원래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네 분의 대법관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이 생겼을 때 통상 거기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경우도 사실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소부에 정식으로 배당된 당일 바로 대법원장이 그 사건 배당에 관한 내부 예규를 근거로 해서 직접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한 사건이라 저희들도 사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형태입니다. 회부 자체도 이례적이고. 그렇죠. 아니 대법원에서 보통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회의를 했고 그리고 네. 9일 만에 지금 선고 날짜가 잡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당연히 이례적이죠. 네. 왜냐하면 통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부에서 나름대로 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해당 사건 주심이 여러 차례 뭐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와중에 도저히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록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어떤 대법원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건이 20일 전에 이미 그때 당시에 20일 전에 이미 접수가 됐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보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임시배당부에 가배당된 상태예요. 이제 과거에 이런 정관예우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연고차자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대법원이 몇 년 전부터 임시배당 절차를 따로 앞에 둡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들어올 때까지 사건 관리만 하는, 기록을 보지 않고 사건 관리만 하는 임시배당부, 이 사건의 경우에는 3부였습니다. 거기에 배당해 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양쪽이 선임하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까지 다 제출되고 나면 그때 제대로 심리하는 본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본배당이 이루어진 당일날 사건을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첫 심리기를 열었습니다. 그날 회의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앞으로의 심리 방향을 정한 것이고요. 그 심리 방향에서 결국에는 기록 검토 없이 그 이틀 뒤에 심리기를 잡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만 보고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사후심의자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관할 사건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기록 검토 없이 선고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을 때 그럼 언제 선고가 날 거냐? 네. 대선 전에 나는 건가? 아니면 5월 11일 뭐 후보 등록 전에 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빨리 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기록 검토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숙고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 건 상고이유서에 검사가 기재한 상고이유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하고 있는 상고이유.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우리가 얘기하는 법령이라 그러죠.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2호의 그 상고 이유는 뭐냐면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형의 폐지가 있거나 그 일반 사면 등으로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예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 건 명백합니다. 세 번째는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건은 재심 사유가 딱히 있다고 보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사실 인정이 잘못됐을 때입니다. 근데 징역 10년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죄가 선고됐고 1심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너무 명백한 사건이어서 결국에는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느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느냐. 검사도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건데 그게 그런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항소심에서 내린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에 관한 다툼이어서 대법원이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론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좀 논란을 없애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원의 법률심, 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네. 빠른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되네요.
하지만 사실은 네. 이런 이례적인 속도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요. 누가 보더라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 또한 정치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과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지금 그 조희대 코트,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서는 최근 들어 대법원이 보여주는 뭔가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정치적 해석 얘기를 했어요, 이 기자. 정치권에서는 좀 다르게 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는 시각과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달랐잖아요. 왜 이렇게 빠르게 심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제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환영의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후보가 덜어냈다라는 그 항소심 판결 이후에 다시 희망이 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다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좀 커졌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몇 분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검찰이 상고할 때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답변서를 내는데 그 답변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3심, 그러니까 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에 잘못이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건데 검찰이 그 사실 오인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는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에 대해 반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당황을 했었죠. 너무 빨리 회부가 되니까.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파기자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 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파기자판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례는 없고 대선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가 됐네요. 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처음하고 달라졌다. 대법원이 TV 생중계 허용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예, 제가 그런 부분 네. 아까 정치적인 네. 어떤 고려 같은 걸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도 최고법원의 위상에 대한 그런 새로운 위상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번 사건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채 30일이 남지 않은 대선 30일이 조금 넘게 남았군요. 33일. 예, 네. 33일 남은 그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되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이 판결 선고에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에서 전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번째 정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사법 네. 75년 네. 역사상 그런 3번째 그 생중계를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정립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했다. 이런 비판도 사실은 양측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아니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거는 다 아는데 지금 약간 주도권을 뺏겼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 아마도 네. 최근 들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네. 너무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법원이 헌법재판에 한정된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이겠지만 법 일반 전체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국민들의 이 법질서를 이렇게 소화하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그 그래픽이 나오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TV 생중계를 해준 게 3번인데 그중에 2번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네요. 네. 이 기자, 그러면 오늘 상고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정에 입장을 하면요. 사건 번호, 사건 개요, 뭐 쟁점 등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요. 다수 의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소수 의견이 만약에 있다면 소수 의견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고 기각이냐, 아니면 뭐 파기 환송이냐, 파기 자판이냐, 주문 등을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낭독을 할 것 같고요. 한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하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오늘 12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7명 이상의 의견이 모이면 선고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법정에 들어온 모습 보셨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말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법정에 입장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기자, 오늘 그러면은 핵심 쟁점 뭐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례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의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라는 발언입니다.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 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에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무렵을 전후하여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지구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질의자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교획에 제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의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란 이런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무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 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 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 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온 선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육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 지역 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 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최종적인 용도 지역 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 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피고인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실행한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것으로 이유 요지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이뤄진 상고심 선고 들어보셨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오늘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김문기 관련 발언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김문기를 몰랐다, 시장 때는, 그리고 도지사 때는 알았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1심 때부터 쭉 무죄였기 때문에 오늘도 무죄가 났고요. 이제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검찰이 골프 친 적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고 1심은 유죄했었고 2심에서 이제 무죄로 뒤집혔는데 다시 오늘 1심대로 다시 유죄가 났고요. 거기에 그 골프 사진 조작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1심 결정대로 다시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걸 백현동 용도 변경 건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게 2심에서 무죄가 났었는데 3심 오늘 그것이 다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 결정을 내려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났던 1심 결정을 다시 대법원이 오늘 가지고 와서 1심 결정대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판결 내용 쭉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그 1심 아까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또 받아들인 항소심에서의 인정 부분을 파기한 케이스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혹시 왜 파기 재판을 안 했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뭐 75년 역사에 파기 재판도 없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 재판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보통 법률가들이 해석할 때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양형에 대해서는 그 양형에 관련된 사유, 뭐 범행의 뭐 정상이라든가 범행 후의 정황이라든가 그다음 피해자의 합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 인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대법원의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 등의 형식상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은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기환송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거 1심과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달랐던 결정적인 부분들은 의견이냐 또는 아주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냐 아니면 의견이 아니고 사실에 관한 영역이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이 미칠 만한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졌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과정에서 가장 또 쟁점이 되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과연 특히 백현동의 경우에 피고인의 행위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았다. 이게 항소심에서도 판단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게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 그러니까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라는 건 압박, 협박 등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했다. 인허가 한 사실 자체,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동기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항소심의 경우엔 사실과 다르지도 않지만 충분히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견 표명이 아니고 특히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지 행위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넘어서 행위의 동기까지 처벌하는 것은 유치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치 해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란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를 했다는 건 그럼 기록을 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루 만에 그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다 보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 부분도 계속 논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대로 된 기록 검토 없이 굉장히 섣부르게 성급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9일의 선고, 그러니까 9일 만에 선고를 잡았을 때는 그러면 이런 법률적 논란을 회피하면서 선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하고 있는 상고 기각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만이 이제 법률적 논란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걸 과감하게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를 하려고 한다면 꼼꼼한 기록 검토하고 충분한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수기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설명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뭐 6만 쪽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분량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자마자 그날 회의를 잡았고 그날은 그냥 뭐 쟁점에 대한 정리 정도였고 그렇겠죠. 그 이틀 뒤에 회의를 한 번 하고 지금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록을 전체 다 볼 시간이 없었을 거다. 네. 그래서 그냥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거다. 정치적 해석의 영역은 좀 배제하자라는 말을 앞서서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보시는 아니라 겁니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려면 적어도 그게 원심의 판단과 달라져서 원심을 파기하는 수준이라면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고 그래서 각자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기가 모아졌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리기를 열어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거기서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만 하루 만에 그 기록 검토가 있었다라는 건 일반인 누구도 초인이 아닌 다음에 일반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에 선고를 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정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되게 섣부르고 성급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30일 정도 남은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 선거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이미 소수 의견에도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이런 부분, 사법의 정치화를 부르는 이런 적극적인 이 선거 과정에서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마땅한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다수 의견이 적극적으로 이런 선거에서의 발언을 엄격하게 그래서 유죄 취지로 확장 해석해서 넓히면서 정치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 스스로 지금 이른바 대법관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선고를 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의 기준을 제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오늘 물론 이제 이 재판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권자 국민이 의사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뭐냐면 그 소수 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최대한 넓게 확보해 줌으로써 정치적 공방의 자유가 있고 그 공방의 영역에서 진실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지금 다수 의견의 경우엔 그 진실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이 법원 내로 가둬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사법부의 판사들에게만 그 판단권을 쥐어주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이른바 사법부가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좀 더 넓게 해석해왔던 그 방향성을 상실하게 했다. 역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법률가들 표현으로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수 의견을 세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 다수 의견의 그 정치적 태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법부가 이 정치적 현장의 한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는 이런 위험한 결정을 초래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의 자체 목소리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이기주 기자, 뭐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네, 뭐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상식의 승리다, 법치의 복원이고 서울고등법원이 20일 이내에 파기환송심을 열어서 선고를 해야 된다. 대선 전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논평도 나와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변인 논평인데요.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사또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논평이 나왔고요.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으로는 뭐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사법 쿠데타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9일 만에 결정할 권한이 대법원에는 없다. 이런 식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설명을 한 것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흐름과는 다소 좀 배치되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벌금 100만 원형으로 선거 과정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말과 그 발언들에 대한 국민 주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쭉 듣다 보니까 그것과는 상당히 좀 흐름이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단 출마해야 문제는 되는. 없는데 네. 다시 뭐 사법 리스크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막에도 말한 것처럼 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 33일 남은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다면 엄청난 경랑에 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범죄자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종로에서 비전형 특수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한 4시쯤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입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글쎄요. 이게 보통은 통상 이렇게 기록이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신급의 이제 이동으로 기록이 넘어오는데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합니다. 기록을 받았다 다시. 그러니까 이제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그리고 그 의견을 낸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열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변론 없이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일을 열고 그다음에 기일 연 뒤에 다시 선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 이렇게 33일 만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선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상황 자체를 처음 보는 상황이라 일반적이라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지금 대법원이 이미 일반적인 원칙을 막 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분명히 졸속 심리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되게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심 판결 존중의 의미가 있는데 원심 판결을 파기하려면 적어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인상이라도 줘야 되는데 기록 검토 없이 선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시 돌아온 그 파기환송심이 과연 이러한 부당한 졸속 심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자체의 독립이 아니라 개별 법관들의 독립이기 때문에 개별 법관들의 절차 진행에 관해서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그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이고 우리가 과거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의 범죄까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일지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이 33일 남았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또 여러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요란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진에 들어오면서 충남, 금산 등 내륙 지방에도 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60mm 이상, 호남 해안과 남해안 부근에 10에서 50,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도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호남 내륙, 동해안과 제주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저녁 무렵에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대구의 최저 기온 9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부산 역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일 뉴스 외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